국민의힘이 107명인데 친윤계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계시죠? 소위 말하는 이름 많이 나오는 곳,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을 친윤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분들을 친윤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언더친윤은 네.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언론 노출되거나 이름이 거론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름이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견제를 받고요. 그러면 견제도 받고 위험하고 네. 똘똘 뭉치는 것이 힘이고 이걸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소위 언더찐윤들의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높게 김문수 나오고. 후보가 다 크게 이깁니다. 네. 이렇게 계속하면 내 지역구 지켜지고 나의 기득권 지켜지는구나. 당이 쇄신할 필요가 없다. 지금 대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쇄신은 안 될 거예요. 쇄신은 불가능하다. 김문수 후보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의원들 몇 분은 더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힘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바뀌는 척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선에 졌고 그렇죠. 어쨌든 또 모양새는 갖춰야죠. 또 당원들에게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쇄신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쇄신에 반대하는 이런 조금 고차원적이네.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당대표를 함부로 안 뽑을 거예요.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이 뽑힌 당대표는 뭔가 쇄신을 실질적으로 해야 그렇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 당내 주류가 된 찐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국민의힘이 107명인데 친윤계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한 20분, 30분 정도 계시죠? 그 안에? 좀 밖에서 보시는 것과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름 많이 나오는 곳,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을 친윤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분들을 친윤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도구요? 예. 그러면 몸통은 따로 있다는. 몸통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언더 전략입니다. 누군지 모르나요, 이제? 사람들은? 아니, 일반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언더 찐윤인데 이 언더 찐윤은 네.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언론 노출되거나 이름이 거론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견제를 받고요. 그러면 견제도 받고 위험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 그 중에 일부는 기득권과 이익 추구에 되게 관심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본인들의 이익 추구 활동에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름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또 원칙을 싫어합니다. 이분들은. 그런 언더찐윤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20, 30명 되는 것 같아요. 언더찐윤이요? 예, 근데 이 언더찐유는 특색이 똘똘 뭉쳐 있어요. 관계력이 대단하고 스킨십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언더친윤 20, 30명에 지금 언론에서 이름이 드러난 친윤 20, 30명 합쳐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언더찐윤이라고 네.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정확한 표현 같아요. 똘똘 뭉쳐 있고 스킨십이 좋아요. 이게 장점이고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의 왕으로 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지역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똘똘 뭉치는 것이 힘이고 이걸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이분들은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 나설 필요가 있을 때는 늘 도구를 씁니다. 어떤 도구냐? 이름이 나고 혼자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도구들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김모, 윤모, 나모 이런 분들이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혼자거든요. 근데 찐윤에서 언더찐윤에서 도구를 쓰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술 먹여서 언더찐윤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활용한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언더찐윤이 매우 똘똘 뭉치고 강성이에요. 거기다가 한 20, 30명이라고는 하지만 표가 필요할 때는 친구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60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지요.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이분들에게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켜줬어요. 자그마치 1,400만 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란에 책임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고 음모론으로 일관했고 정책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1,4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께서 지지를 하셨어요. 좀 제게는 큰 충격이었고요. 물론 시민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주인이십니다. 시민들은 잘못이 될 수 없어요. 정치인의 잘못이에요. 정치인의 잘못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소위 언더찐윤들의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높게 김문수 나오고. 후보가 다 크게 이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언더찐윤들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하면 내 지역구 지켜지고 나의 기득권 지켜지는구나. 당이 쇄신할 필요가 없다. 당이 쇄신만 하니까요. 당이 쇄신하게 되면 당을 쇄신하는 쇄신파 입장에서는 이 언더진윤을 밀어내려고 그렇죠. 하겠죠. 축출해야죠. 엄밀히 말하면 자,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언더진윤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밉습니까? 쇄신파가 밉습니까? 쇄신파가 믿겠죠. 그죠? 민주당은 절대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외부인인데요. 우리 외부인에 불과해요. 공천에 우리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쇄신파는 공천을 안 줄 수 있죠. 그래서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권만 지키면 공천을 받고 공천만 지키면 지역 기득권의 왕으로서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는 이번에 대선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단단하게 이 언더진윤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쇄신은 안 될 거예요. 쇄신은 불가능하다. 일단 쇄신에 동력이 없습니다. 그 원내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언더진윤이 한 30분, 친구 데리고 오면 60명이 돼버려요. 네. 거기다가 찐윤의 도구들, 서로 도구를 자처하는 사람도 또 한 10여 명이 계시죠. 네. 이미 주류입니다. 이미 주류인데. 그러네요. 근데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김문수 후보 측 원칙주의자죠. 네. 원칙주의자라서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분들은 원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득권 이익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합쳐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원칙주의자와 기득권 이익 추구자가 어떻게 합쳐져요? 그러면 예상을 하자면은 지금 뭐 비대위 체제긴 하지만 새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뭐 데리고 온다거나 그렇게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뭐 저희 예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릴 수 있는데 저희 순수 개인적인 뭐 예상입니다. 예상이니까요. 상상이니까. 순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김문수 후보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뭐 의원들 몇 분은 더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힘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하향식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 국회의원들이 방향성을 정하면 거기에 따른 지역구의 조직들은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원내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심도 확보하기 힘든 조직입니다. 자, 일단 그래 김문수는 힘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럼 한동훈계가 있겠죠. 네. 한동훈계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 자신에서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휘둘렀던 분이신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셨죠. 스스로도 조선 제1검이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자, 근데 정치인과 검사는 다르죠. 네. 검사가 정치인이 되려면 이 정치 검찰 생활에 대한 반성, 또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 보통 그래서 옷을 벗으시죠. 이 각오를 가지고 국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이제 결기까지 나타나야지 이제 정치 지도자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까지 가면 워딩이 달라지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이롭게 할까가 관심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복지와 어떤 원칙을 수립할까가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여전히 검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전히 조선 제일 공격을 해야죠. 누군가. 그냥 누군가 공격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게 그렇죠. 돼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이번 대선 때도 보면 어떤 정책 지향, 가치 지향, 사회 통합, 미래 이런 걸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거보다는 기승전 반 이재명. 이재명은 안 돼요만 가거든요. 여전히 정치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치 지향이 없으니까 정책이 안 나와요. 또 포용이 없고 사회 통합이 없으니까 새가 안 붙습니다. 자, 거기다가 따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따르고는 있지만 수가 너무 적어요.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스킨십 단결력이 찐윤보다 약하죠. 자, 그러면 당원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하기도 힘들고 원내 조직도 힘들고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의 주도권 누가 갖게 되죠? 여전히 찐윤이 갖는 겁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힘을 더 받았어요. 바뀔 이유가 없죠. 하지만 겉으로 바뀌는 척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선에 졌고 그렇죠. 어쨌든 또 모양새는 갖춰야죠. 또 당원들에게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쇄신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쇄신에 반대하는 이런 조금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고차원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당대표를 함부로 안 뽑을 거예요.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일단 이 뽑힌 당대표는 뭔가 쇄신을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당내 주류가 된 찐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당대표를 뽑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이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한동훈 1년짜리. 대표 입장에서도 네. 당대표를 맡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당대표 맡았다 지방선거 지면 책임으로 물러나면 완전히 독배죠, 독배. 독배입니다. 네. 김문수 입장에서도 원치 않죠. 그렇죠. 찐윤 입장에서도 원치 않아요. 자,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더 가겠죠. 근데 이 비대위는 누구냐? 겉으로는 쇄신을 얘기하고 속으로는 정쟁을 야기하면서 진영 단계를 꾀하는 모습을 할 겁니다.